사실 모든 바이러스가 다 사람에게 치명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아프리카에서는 왜 그렇게 전파가 잘 됐느냐, 지금도 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장례식 마지막으로 떠나보내기 전에 죽은 사람을 한 번씩 만지고 포옹하고 마지막 작별을 고하는 풍습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노출이 돼서 그 장례식에 참석했던 사람도 다 감염이 되는.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바이러스학을 가르치고 있는 송대섭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역사상 인류에게 가장 큰 피해를 유발했던 치사율 측면에서 가장 중요했던 바이러스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러스라는 것이 인류에 처음으로 소개가 되고 그리고 처음으로 밝혀지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훨씬 전에 1892년도 러시아의 이바노프스키라고 하는 학자에 의해서 규명이 되었습니다. 담배 모자이크병이라고 하는 식물 바이러스인데요.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바이러스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 당시에는 독, 포이즌 이런 개념으로 이해가 됐었고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바노프스키도 정확하게 바이러스에 대한 개념은 없었어요. 다만 과거의 세균과는 다르게 세균보다 훨씬 작은 크기의 이런 어떠한 것이 담배 모자이크병을 유발한다 정도까지만 이해를 했었고, 바로 그 이후에 베이링크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학자가 수용액에 독성을 가진 세균보다 작은 전염성의 물질이라고 하는 이러한 새로운 개념을 착안을 해냈고 바이러스라는 명칭을 붙임으로써 처음으로 바이러스라는 것이 인류에 소개가 되었고요. 그로부터 5년 후에 독일의 레플러라고 하는 학자가 구제역이라고 하는 소나 돼지의 큰 질병을 유발하고 있는 바이러스를 발견함으로써 두 번째 바이러스 발견, 그리고 첫 번째 동물 바이러스 발견이라고 하는 업적을 이뤄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예 이런 것에 대한 감염병에 대한 개념, 이 감염성 질병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나쁜 공기설이라고 해서 어떤 나쁜 기운에 의해서 이러한 역병, 돌림병이 발생한다라고 믿었었고, 과학적인 접근을 하기보다는 미신에 의존한다거나 민간요법에 의존하던 그런 과학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개념을 처음 발견한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발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모든 바이러스가 다 사람에게 치명적인 건 아니에요. 바이러스의 종류는 우리가 셀 수 없을 만큼, 예를 들어서 지금 바닷물을 1리터만 떠도 바닷물 안에 약 바이러스 10억 개의 입자가 있다고 할 정도로 바이러스는 굉장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일부의 바이러스들이 사람에게 치명적인 거고요. 중요한 부분은 모든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치명적이진 않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만큼 수많은 바이러스 중에서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나오는 확률을 보자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높은 확률은 아닙니다. 애초에 그럼 바이러스는 왜 생기는 겁니까? 이게 바이러스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제가 항상 처음에 꼭 개념을 주지시키는 내용이 있는데요. 바이러스는 어떤 하나의 특징으로 정의 내리기 힘든, 일관성이 있는 어떤 하나의 정의로 설명하기 힘든 굉장히 역동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지금에서도 바이러스의 기원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완전히 정의를 내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학설이 존재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세포 퇴화설이고요. 수십만 년 전부터 어떤 동물이나 식물의 세포에서 특정한 구조가 계속 퇴화가 되면서 바이러스가 됐다라는 설이 있고요. 두 번째 가설이 세포 탈출설입니다. 세포에 있던 여러 가지 구조물들 중에 탈출을 해서 바이러스가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가설인데, 이 가설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이게 가장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싶었는데, 일반적인 세포보다 훨씬 큰 미미 바이러스, 자이언트 바이러스라고 하는 빙하에서 발견된 거대 바이러스가 발견됨으로써 이것도 또 설득력을 잃었어요. 독립기원설이라는 것이 있는데, 생명의 존재들이 고대부터 있었는데 그때 이미 바이러스는 존재했다라는 설이 있었는데, 이것도 몇 년 전에 오스트리아 하수장에서 클레비스 바이러스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발견되면서 이것도 깨졌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정의로 설명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아주 딱 떨어지는 학설이 규명된 것은 없다. 심지어 외계 기원설, 아주 소수의 학설이긴 한데 이거 외계에서 온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우주 밖에서 유성 같은 것을 타고 들어왔다라는 설도 있는데 사실 굉장히 소수 의견이어서 이런 설도 있다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감염병의 측면에서 역사적으로 굉장히 사람들에게 많은 충격을 줄 정도로 치사율을 많이 유발했던 바이러스의 1등은 의외로 말라리아예요. 그러니까 모기에 의해서 이게 원충성 질병이죠. 이 말라리아는 기생충성의 질병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말라리아를 유발하는 모기에 의해서 수십억 명이 죽었다라고 추산을 합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가장 큰 사망자 수를 유발했던 게 바로 천연두입니다. 바이러스에 있어서는 천연두, 이 폭스 바이러스가 가장 큰 치사율을 유발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대략 추산되고 있는 사망자가 약 10억 명 정도 추산을 하고 있고요.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기원전 1,000년 정도의 이집트의 람세스 5세 미이라를 보면 얼굴에 천연두의 흔적이 남아있을 정도로 우리 인류의 역사가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지내온 그런 바이러스 감염병이고요. 뭐 좀 나이들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마마라고 하는 질병.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과거에 뭐 조선시대라든가 여러 역사적인 기록에 있어서 주기적으로 탐구를 해서 많은 사상자를 유발했다는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망자 수와 관련돼서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실들이 있는데, 스페인 군대가 잉카 제국, 아즈텍 제국을 몰살시켰을 때 그들의 군대가 아닌 유럽에 있던 천연두가 면역력이 전혀 없던 아메리카 원주민들한테 전파가 되면서 수천만 명이 죽었다라는 역사적 사실, 이 천연두 때문에 아즈텍과 잉카 문명이 멸망했다라는 이런 역사적 사실이 이 천연두가 얼마나 무서웠는지를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에드워드 제너가 개발한 백신에 의해서 1977년도 마지막 발생자 이후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있고, 적어도 자연적인 천연두의 발생은 종식이 된 걸로, 전형적인 어떤 몸의 고열이나 전신적인 증상이 나타나면서 특징적인 몸의 수포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포가 퍼져 나오는, 만약에 이제 그 감염이 되고 나서 죽지 않고 회복이 되게 되면 이 터졌던 수포들이 평생 흔적이 남아서 이 사람은 천연두에 감염된 적이 있구나라고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외관에 굉장히 여러 흉터를 남기게 되는 그런 질병이 되겠습니다. 정조 때 정약용 선생이 마과회통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마마라고 불리던 이 질병을 어떻게 잘 컨트롤해야 되는지를 밝힌 그런 역사적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것의 전파가 느려지는지, 지금의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이 당시에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고 이 질병의 원인체가 정확히 모르는 그 당시에도 굉장히 합리적인 접근으로 이 질병을 대했구나. 예, 과학적입니다. 조금 비약하면 감염병이 돌아와서 막 죽어나갈 때 구타하고 뭐 이런 미신에 이렇게 의존하고 그런 시절에 사람들을 격리시키고 지금에 봐서도 높이 평가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환자가 갖고 입었던 이런 옷가지나 이런 것들을 태워버림으로써 바이러스의 오염원을 제거했다는 것은 지금에 와서 보더라도 굉장히 선진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지금까지도 아주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그런 질병 중에 하나가, 바이러스 역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인플루엔자입니다. 1918년도 스페인 독감이라고 불리는 1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전 세계를 강타했던 그런 인플루엔자 감염병이 되겠는데요. 원래는 미국의 캔사스에서 먼저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전시였기 때문에 각국의 언론들이 너무나 엄정하게 통제되고 있어서 이런 감염병에 의해서 사망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걸 보도 안 했고, 중립국이었던 스페인만이 이 질병을 정확하게 보도해서 스페인 독감이라고 불리게 된 것인데요. 아주 그 놀라운 통계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1차 세계대전 때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참전을 해서 모든 사망자 수가 1,300만 명인데, 당시 이 스페인 독감에 의해서 전 세계에서 나온 사망자 수가 최소한 5천만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대전보다 훨씬 더 임팩트가 컸던 질병으로 알려져 있고요. 증상은 대표적으로 일주일 이내에 잠복기를 거쳐서 고열과 기침과 호흡기 증상을 동반하는 이런 증상을 갖고 있고요. 쉽게 생각하시려면 코로나하고 굉장히 비슷하다. 특히나 고열을 동반한다는 것이 이 인플루엔자의 특징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스페인 독감이 왜 이렇게 폭발적으로 번졌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아마 당시에는 전쟁의 방식이 참호전이라고 해서 깊은 참호를 파놓고 양쪽에서 군인들이 서로 총을 쏘고 서로 뭐 돌격해서 서로 죽이는 아주 재래적인, 아주 옛날 방식의 그런 전투 방법을 쓰던 시대였는데, 이 참호 안에 여러 사람이 모여 있고 습기가 차고 굉장히 불결하고 전쟁 중이기 때문에 영양 상태가 안 좋아서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당시에 한두 명만 감염이 되더라도 그 참호에 있는 사람이 모두 폭발적으로 전파가 되면서 밝히는데 중요한 단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분위기는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진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것인지도 몰랐을 때예요. 열 나니까 그냥 열 좀 내려주고 하는 거 이외에는 특별한 치료가 없었고요. 그 당시에도 이렇게 돌림병이 폭발적으로 전파가 되니까 마스크 쓰는 운동은 100년 전에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메이저리그 경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심판, 타자, 포수, 투수가 모두 다 마스크를 쓰고 경기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역사 기록에 남아있을 정도로. 이제 마지막 사례로서 이제 에볼라 바이러스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에볼라 바이러스는 치사율,
그러니까 사망률의 측면에서는 거의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976년도에 확인이 됐을 때 치사율은 약 90% 이상, 그러니까 10명이 감염되면 9명은 죽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치사율이 높은 바이러스고요. 에볼라 바이러스는 대표적인 인수공통 감염병 바이러스 중에 하나로 그 원숙주가, 원래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숙주가 과일박쥐라고 하는 박쥐가 가지고 있는 그런 바이러스가 되겠고요. 굉장히 이제 특이한 점이 이렇게 치사율이 높아서 아주 뭐 감염이 확인이 되기만 하면 굉장히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감염병이 폭발적으로 전파가 되는데 하필이면 의료적인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아프리카 지역에서 퍼지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인포데믹이라고 하죠. 가짜 뉴스가 막 창궐을 해가지고 이상한 치료제, 그러니까 전혀 효과도 없는 치료제가 난무해서 사람들이 속고, 크게 말해서 락스, 소독약이잖아요. 이 소독약이라는 것은 바이러스가 오염되어 있는 것을 제거하는 것인데, 워낙 의료적 인프라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독성이 강한 락스를 치료한답시고 마시고 죽은 사례들, 이런 안타까운 사례들이 있어서, 이게 이제 코로나19와는 달리 사실 그렇게 쉽게 전파가 되는 바이러스는 아닙니다.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모두 잘 아시겠지만 그냥 에어로졸 형태, 기침만 하더라도 옆에 있으면 감염이 되고, 이 에볼라는 직접적인 환자의 분비물에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는 아주 밀접한 접촉에 의해서만 감염이 되기 때문에 치사율이 이렇게 높은 것에 비해서는 전파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떨어진다. 아프리카에서는 왜 그렇게 전파가 잘 됐느냐라는 것을 역학조사를 해봤더니 에볼라에 걸려서 사망한 환자의 장례식에 그 당시에 아프리카, 지금도 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죽게 되면 장례식 마지막으로 떠나보내기 전에 죽은 사람을 한 번씩 만지고 포옹하고 이렇게 쓰다듬고 하면서 마지막 작별을 고하는 풍습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감염자의 분비물에 노출이 돼서 그 장례식에 참석했던 사람도 다 감염이 되는 이런 어떤 역학적 고리들이 확인되고 있어서, 설상 에볼라에 감염된 환자가 비행기를 타고 국내에 입국한다 하더라도 밀접한 접촉이 아니면 이런 것들이 전파될 확률이 낮기 때문에. 의료 인프라가 발달한 서구권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만큼 치사율지는 않아요. 그렇죠. 뭐 미국이 그 사례예요. 2014년도에 수천 명이 감염이 돼서 5천 명 정도 사망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당시에 미국에도 감염자가 나와서 굉장히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제 기억에 한 20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물론 사망자도 있었죠. 사망자도 있었는데 아프리카와 비교해서 훨씬 사망자 수가 적었고, 이게 참 서글픈 얘기인데 이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치사율이 90% 정도 나왔지, 만약에 뭐 우리나라에서만 환자가 나왔다 하더라도 90%까지는 안 가지 않았겠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아프리카에 터졌기 때문에 다국적 제약사들도 시장성이라는 측면에서 그 지역에서만 국한돼서 터지니까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서 백신을 개발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백신의 개발 필요성에서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현실이 그렇다는 측면에서, 백신을 개발해야 되는 당사자들이 개발을 할 동력을 못 얻으니까, 이건 뭐 누구를 탓하기가 힘든 게, 제약사들도 자선단체가 아닌데 수조 원을 들여서 백신을 개발해도 사줄 사람이 없잖아요. 아프리카에서 그걸 살 여력도 안 되고. 우리 제가 항상 많이 인용하는 데이비드 콰먼의 스필오버라는 책에서 명확히 밝혔듯이 다 사람 때문이에요. 인류의 그 인구 수가 지금 한 70억을 넘었다고 하는데, 이 70억이라고 하는 인구는 역사상 존재했던 어떤 생물종도 70억이라는 이 매스, 이러한 양으로 존재했던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기후변화도 유발이 되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그러니까 생태계에 있던 동물들이 자기 서식지를 쫓겨나게 되면서 얘네들이 바이러스를 전파하게 되고, 이런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인류들이 좀 각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아주 팬데믹의 에티켓을 염두에 두고 잘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